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정대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30분 정도 동안 말씀 나눌 주제는 이식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기이식 환자, 의뢰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주로 호소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 부분인데요. 먼저 심리 정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로 호소를 했습니다. 장기이식으로 인해서 큰 수술로 인해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증자를 살해야 하는 그런 절실함들을 많이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고통을 나눠야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점들, 기증자가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족이 함께 져야 된다는 점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또 뇌사자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이식 대기로 인한 불안감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심리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더 크게 좀 피부에 와닿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기증 검사를 위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를 진행하실 때 많이 어려움들을 호소하시고, 일부 기증 확정이 되시면 일부 환급이 되시긴 하지만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환자 앞으로 발생하시는 고액의 수술비뿐만 아니라 기증자 앞으로 발생하는 그런 수술비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또 수혜자와 기증자의 일시 또는 장기간의 경제력 상실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식 또는 기증 후에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상기 말씀드린 위의 사항들을 상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치료비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간병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으실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이식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거해서 기증자가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하시고 기증을 의사에 결정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상담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만나뵙게 됩니다. 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시는데요.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 대해서 빨리 다잡지 못하면은 올바른 치료 방향으로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 사회적으로 좀 적응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미 이식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기 감정 돌보기라는 부분에 제시한 부분들을 이미 겪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맞닥뜨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말처럼 자기 감정을 돌보는 게 쉽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원칙들을 좀 되짚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좀 제시해 보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현대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치료 방법이 나왔다고 해도 본인이 그 질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치료법은 본인과 별개의 것이 되겠죠. 그 질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치료법도 나에 대한 치료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가장 기초적인 치료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시겠고요. 본인이 자기 관리를 그동안 잘 못했던 그런 부족한 탓을 하시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신다는 그런 점들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이제 과거의 것이겠죠.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셔야 되시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보다 미래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큰 수술을 앞두시게 되시면 분노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분노감을 건전하게 표출하지 못하시고 술이나 담배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신다든지, 가족에게 폭언, 폭력 이런 것들을 행사하심으로써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실 경우에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식 후에 자기의 건강을 가장 담보할 수 있는 몸의 건강을 해치실 수가 있겠죠. 특히 담배, 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건전하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그런 열린 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건전한 방법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으시겠고요.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질병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실천하기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정말 이식 환자한테 좋은 정보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선별해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진과 꼭 상의하셔서 이게 정말 이식 환자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이라도 거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오신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가 이식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제가 책자에 소개를 해놨지만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나 담임 선생님과의 협조를 잘 이루시는 게 중요하실 텐데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보건교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면 좋을지 네모칸에 제가 좀 정리해놨습니다. 담임교사를 찾아가지고 말씀 나누실 때 이런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학교 생활하시는 데 좀 도움을 좀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무지개 꿀맛 학교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그 정기 복과 과정을 밟으실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그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하시고 나서 내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병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또 휴가를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확인하시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장에서 지금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 얼마나 배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사회생활이 가능하시다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 복귀는 뭐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러실 경우에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좀 앞당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기 감정 돌보기라든지 이런 적응들이 좀 끝나시고 나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4가지 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환자에게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모든 사람에게 사실 다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특히 제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환자분께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삶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지지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정서적인 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 읽어보면 너무나 쉬운 것들이지만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습관들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나가시면 환자분과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말하기인데요. 우리들은 보통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이렇지 않을까 추측을 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 같은 게 좀 불안정하실 수도 있고 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산 부부 같은 경우에 내가 눈빛만 쳐다봐도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그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내가 평소에 예측하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지 마시고 환자에게 물어보셔서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거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거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저 옆에 있어주기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환자가 오랫동안 혼자서 생각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너무 방치해 놓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시점을 좀 주셔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일정 시간은 혼자서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것과 4번째 것은 한꺼번에 좀 묶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주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가 되셨다고 해서 본인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에 있어서 그것이 다 환자로 대치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만드는 거는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아예 만들어 버리시는 수가 있을 텐데 환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전에 하셨던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그렇지만 온전히 다 하실 수 없더라도 온전히 하시지 못하고 가족 일부 도움이 필요하시더라도 환자가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환자의 자존감이나 치료 의지를 북돋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나 제도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도 경제적인 지지 부분입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이 있습니다. 간장이나 신장장애 등급을 받으시게 되는 분 같은 경우에 간장에는 증상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3급을 받으시고요. 신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투석하시게 될 경우 2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장애 모두 이식 후에는 5급을 받으시게 되시는데요. 모든 장애 등록이 그렇지만 어떤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셨다고 해서 바로 장애 등급을 받는 건 아니시고요. 일정 기간 이상 투병을 하셔야 장애 등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적정한 시기는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되시겠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2011년부터 장애 진단은 일선 병의원에서 진단을 하고요. 자세한 이런 등급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 중에서 서 위에 이제 장애 등급을 받으시게 되시면 장애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자에 적어놓은 걸 보면은 장애연금공단에서 제시한 등급이 1급에서 4급이 있습니다. 1급에서 4급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장애 등급과는 별도로 장애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등급이니까 그거는 좀 차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내가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건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제가 책자에 적어놓은 부분들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만성신부전으로 투석 3개월 이상 한 분들은 희귀난성 질환이 들어가고요.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윌슨병이나 희귀난성 질환으로 기인해서 이식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지원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 다른 질환으로 인한 부분들은 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십니다. 국가에서 134개의 희귀난성 질환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에 본인이 들어가신다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충족을 하시게 되면 요양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택진료비는 제외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중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신청은 보건소 쪽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성 질환 산정특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것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그 희귀난성 질환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셔야 받으실 수 있고요. 산정특례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거는 좀 질환이 조금 더 많으시고요. 138개 질환에 해당이 되시면 그 진단병 자체만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되시고요. 아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이 지원되시지만 여기는 10%만 자기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십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되시고요. 주치의에게 신청 의뢰하셔서 환자 서명 거친 후에 원무팀에 제출하시면 적용이 되실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병역 면제 의병 전역 이 부분인데요. 병역 이행 전에 이식을 받으시거나 기증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병역 면제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 제가 하다가 잘못해서 했더니 요새는 그걸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될까봐 자원 기증은 불가능하답니다. 이병 끝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 경험했습니다. 작년 말에. 가능성들이 좀 높으시긴 한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참고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갔는데 자원 기증. 자세한 부분은 병무청에 확인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가족 간에 기증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하셨든 안 하셨든 크게 상관이 없으실 수가 있는데 타인에게 기증하실 경우에는 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의사를 밝히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의병 전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가사 전역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정확한 표현은 의병 전역입니다. 병에 의해서 전역하시는 걸 의병 전역이라고 하는데요. 군 복무 중에 가족 등에게 이제 장기 기증을 하시는 경우에 의병 전역의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좀 매우 높으시고요. 군병원 안에서 이제 환자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받게 되고
전역하시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으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는데요. 이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실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게 대상이 되신다면 생계비 지원과 또 의료급여 혜택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내로 있으시고 또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에 한해서 국가에서 3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르실 수 있는데 장기이식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 같은 경우에 재형기간이 좀 기시잖아요. 2번까지 최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지자체마다 좀 적용하는 것이 좀 달라서 못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 600만 원까지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무한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비를 한정 없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는 비슷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암 등 중증질환 환자 등록은 요거는 이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해서 암 발병률이 좀 높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암이 혹시 발병되시게 될 경우에 선정특례와 동일하게 신청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시겠고요. 민간 후원 기관이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민간 후원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 안에는 이제 함춘후원회라고 해서 성인 위주로 지원하는 후원 단체가 있고 또 만 18세 이하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어린이병원 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 안에 있는 후원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외부 재단들이 있습니다. 또 질환에 적합한 재단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 연결해드리는 과정을 진행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저희 의료사회복지팀에 문의하셔서 상담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좀 중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지원 기준은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고 정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건강보험증을 보시면 본인 이름 옆에 C나 E나 F 알파벳으로 적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차상위 계층에 좀 해당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해당은 안 되지만 내가 소득이 매우 적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건강보험 환자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랑 상담을 거쳐서 지원 대상이 되시는지 여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서 구두로 보고해 주신 사항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결제 과정을 거쳐서 지원 충족 시 지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상담 지원 절차는 저희한테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도 가능하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의료진께 의뢰를 요청해달라고 저희가 역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치의에게 컨설트 또는 탁과 의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탁과 의뢰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산으로 의뢰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의뢰 오신 분, 보호자나 환자분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게 되고요.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하거나 좀 직접 오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지원 대상으로 평가가 되신 분들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서류를 접수해서 저희가 평가서를 작성을 하고요. 후원기관에 추천서를 넣어서 결정이 되시면 그 일정 금액을 환자분께 지원해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감면 절차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은 환자 앞으로 발생한 병원비를 저희가 외부에 후원 연결해서 대납해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구비 서류에는 제가 책자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지원 단체랑 대상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비 서류가 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랑 상담을 거쳐서 안내받으신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여러 단체를 중복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생한 병원비 내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발생하셨는데 저희가 뭐 3개 단체를 통해서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뭐 연결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발생하신 범위를 넘어서서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되시지만 여러 단체를 중복해서 발생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 가능하니까요.
예, 이 부분들은 이제 개인차가 좀 있어서 예,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식 환자랑 이제 기증자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호소를 하십니다. 일단 생활하는 것만으로 빠듯한데 수술비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시더라도 방법을 못 찾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희가 그 제시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시면은 저희도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도를 찾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준 안에 충족이 되신다면 저희가 일부나마 좀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퇴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오셔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퇴원을 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재원 기간 중에 저희가 지원이 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번 기간 중에 좀 시간 여유를 두고 빨리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예, 그렇게 빨리 문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원 기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셔야 저희도 조금이나마 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언제까지 접수하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은 재원 기간 중에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 단체는 좀 어려우시고요. 병원 안에 있는 원내 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드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것도 검사 들어가시기 전에 오더를 받으시자마자 바로 좀 저희한테 이날 이제 검사를 받으실 예정이신데 지원이 가능하신지를 미리미리 좀 의뢰를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증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셨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비 차액이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원하시는 것보다 더 미리 의뢰를 해주셔야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대개 통상적으로 외래비 지원은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 외래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좀 거의 없으셔서 주로 입원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식 후에 팔로업 하는 비용들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식 후에 그 검사비 같은 경우에 소아 만 18세 이하 같은 경우에 저희 어린이병 후원회를 통해서 지원 기준 충족하시는 분들은 지원해드릴 수 있지만 성인들은 좀 지원 연결하기가 자원들이 많이 없어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 사회적 적응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의료진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의하셔서 언제부터 사회 복귀가 가능하신지를 컨디션에 맞춰서 좀 진행하시는 부분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인터넷에 이제 이식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식을 받은 그런 이식 선배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회 적응을 했는지 성공 사례를 좀 많이 접하시다 보면 본인의 길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 스스로만 고민하시기보다는 가족과 대화를 하시고 이런 이식 자조 모임들을 통해서 길들을 찾아가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이제 이식 받으시면 장애 5급을 받으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이런 쪽에서 장애인들의 그런 고용 촉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 수술에 대한 양가 감정인데요.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증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또 살고 싶은 마음, 이 양가 감정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간이식 같은 경우에 너무 급박하게 이식이 좀 진행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런 감정들이 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최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셔서 이런 마음들이 좀 정리되신 상황에서 좀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실 거고요. 사실 섣불리 꺼내기 힘든 말들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이런 적절한 시기를 놓치시고 그냥 이식으로 바로 진행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어려운 얘기일수록 빨리 꺼내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식 외에 본인이 지금 치료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빨리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이식 이후에 건강 회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나에게 기증해준 고마운 가족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후 방법에 초점을 맞추셔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증자가 호소하는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그 저녁이 채 며칠 안 남으셨는데 기증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이제 군생활을 마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특히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를 놓치시면 어려우시기 때문에 고려를 하기 힘드시고 바로 이제 이식을 하셔야 될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좀 있으실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치시고 기증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부분이 좋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되시기가 좀 어렵고 장애인으로 작용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증을 하시게 되면 전역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혹시 이제 전역을 바로 하시게 되신다면 단축된 군복무 기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실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빨리 내가 관심 있는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로 빨리 관심을 전환하시는 게 중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기증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일단은 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가족에 내가 망설인다는 걸 알면은 다른 가족이 혹시 실망할까봐 아니면은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런 부분을 터놓고 말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끝까지 쌓아두시다가 나중에 이식을 바로 앞두시고 이를 번복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은 빨리 해소를 하시는 게 그 환자를 위해서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등을 통해서 공인된 정보를 빨리 습득하셔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증 후의 사회 차별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제 국가에서 장기 기증자 차별 신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너스라는 코너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의를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보건복지부 쪽에 문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 대우 같은 경우에 신고 접수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조치를 취하시게 되는데요.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되셨을 경우에는 이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공인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시겠는데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퇴원 전 교육이 이제 병동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시겠고요. 저희 의료사회복지팀에서도 이런 교육적인 일을 일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자원 활용 부분인데요. 본인이 이제 이식 전에 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환자의 입장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의료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전에 하셨던 취미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다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에 따른 용기를 가지는 것이고 또 마음과 직관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2004년에 췌장암을 앓았고 수술을 받았고요. 2005년에 이제 발표한 당시에는 이런 투명 생활을 일정 정도 거친 다음에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일부는 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혼란들을 겪고 계실 때 가장 큰 나침반이 되시는 것은 바로 내 속의 내면의 소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실 때 내면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의료사회복지팀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